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 바로 옆에 나라죠.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대국이고 군사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2022년 이 시점에서 요동치고 있는 세계적인 지정학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요, 너무 좀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 정치 경제에 대한 담론이라든가 토론은요, 이 허구한 날 우경화, 그 다음에 역사 왜곡, 그 다음에 군사 대국화, 여기에다가 정치인들이던 그 담론 매체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반일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편중되게 이야기를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할 것 비판하고 생각할 것 생각해야 됩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2년의 현 시점에서 지금 세계 지정학의 변화, 세계 정치 경제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일본이고, 이번 아베 신조의 죽음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좀 넓고 긴 역사적 맥락, 세계 정치의 맥락에서 이 아베 신조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고, 이번 죽음은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부터 펼쳐질 중요한 쟁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베 신조라는 인물이 나오기 전까지의 일본 정치의 역사적 맥락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멀리 1945년 일본의 전쟁 패배 직후의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미국군을 이끌고 들어와서 일본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본국의 헌법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내용은 일본은 영원한 평화 국가이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군사강국이고요. 자위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강력한 해군과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아니 헌법 구조에는 전쟁을 하지 않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름은 이렇습니다. 그 헌법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그 오랜 그 지리하고 복잡한 역사적인 어떤 싸움들이 있었는데요. 그 결과 일본은 이른바 전수방위를 하는 나라이다. 즉 수비에만 전념하는 나라이고, 자위대는 말 그대로 스스로를 지키는 군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군대가 아니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자위대는 사실은 정상적인 군대가 아니고 이 전수방위에 전념하는 평화유지군이다. 이런 명분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 기묘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쟁점으로 존재하는 게 헌법 구조의 개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일본의 가장 중요한 정당인 자유민주당의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계파인 보수 본류, 보수 박류 두 계보가 생겼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수 본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죠. 일본 제국주의 군사 대국을 유지했던 중요한 관료들, 그리고 장성들 처형을 당하거나 숙청당하거나 아니면 감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전후에 만들어진 일본의 정부의 수반은 요시다 시게루라고 하는 외교관 출신의 온건한 자유주의자 외교관이었습니다. 요시다 시게루가 만들었었던 새로운 일본 지배 세력의 노선은 이렇습니다. 이제 일본은 옛날 그 2차 대전 전처럼 그렇게 큰 군대를 거느리고 뭐 군사 전략을 세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군사 안보의 문제를 미국의 해구산이라든가 미군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 가지고 군사적인 부분은 포기하자. 그 대신 우리 일본은 경제 성장이라든가 소득 증가라든가 하는 걸 통해서 국내의 안정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이 이 요시다 시게루의 노선입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국제 관계라든가 이쪽에서는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띠고요.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건파, 지한파들이 많고요. 국내 경제 정책으로 따지면은 일본의 경단련이라든가 일본식 그 기업들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하는 일본식 경제주의자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방식으로 2차 대전 직후에 일본 정부와 지배 세력의 노선이 정해지는데요. 1950년대 중반이 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감옥에 있거나 이게 좀 찌그러져 있었던 일본의 군국주의자 정치인들, 관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서서 이런 식의 요시다 시게루 노선은 국가적 굴욕이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대국화로 나가야 된다. 헌법 구조를 폐지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떳떳한 정상적인 국가가 돼서 이 동아시아 지역의 하나의 어엿한 군사 세력으로 등장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경제를 무시한 건 아닙니다. 군사적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그것과 연결해서 경제력을 살려야지 요시다 시게루 같이 하는 방식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들 보수 박류라고 하는데 그 대표자가 바로 기시노부스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관료이기도 했고 그전에는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관료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2차 대전 직후에 A급 전범으로 찍혀서 사형을 당할 위기에도 처했는데 여기에서 살아나가지고 이 보수 박류를 이끄는 대표자가 됩니다. 그리고 1957년에는 드디어 보수 본류를 밀어내고 수상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 안보투쟁으로 수장 자리에서 밀려날 때까지 일본 자민당 내에서 이렇게 개헌을 요구하는 이른바 강경 세력들의 어떤 자리를 확고하게 굳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베 신조가 다 아시겠지만 바로 이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죠. 이 보수방류의 그 정책은요, 국제적으로는 군사 대국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부국강병론이고요.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그 2차 대전 이전의 일본 그 파시즘과 마찬가지로 국가주의자에 가깝고요. 우리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강경 우익 세력들 그리고 역사적 수정주의자들,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보수 본류 쪽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았던 것이 20세기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보수 박류의 정책은요, 기시노부스케가 1960년에 그 대규모 시위에 부닥쳐서 정권을 잃은 다음부터 이 주도권이 이제 보수 본류의 손으로 들어와서 외국으로는 평화적이고 온건한 국제 정책을 취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경제에 치중하는 이 방식으로 80년대까지 쭉 일본 경제 성장을 이끌게 되죠. 그래서 이 보수 박류계의 이 나카소네가 꽤 몇 년 총리를 하긴 합니다만은 1990년대 초까지는 이 보수 본류가 일본 자민당의 주류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1993년에 일본 자민당, 이 보수 본류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이 이제 정권을 드디어 잃어버립니다. 뭐 잠깐이지만. 그리고 90년대 더 중요한 맥락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한 요시다 시게루의 보수 본류 정책이 관철되려면은 냉전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미국의 우산아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일본식 경제 모델이 잘 작동을 해서 계속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90년대가 되면 둘 다 무너져요. 우선 냉전이 끝나게 되고 그래서 국제관계의 미래를 알 수 없게 되는 불확실성이 생겨나고요. 두 번째로 일본의 식 경제 모델이 80년대 말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90년대에 들어오면 거품이 꺼지면서 아주 심각한 경제 침체로 내려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배 세력 내에서도 이 보수 본류의 노선이 맞느냐라고 하는 회의가 생겨나면서 이때부터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보수 박류 세력의 목소리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나카소네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좀 90년대 일본 정치의 뭐 푸나 또는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오자와 이치로 같은 사람들도 계속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90년대까지도 아직 일본의 헌법 구조를 바꿔서 군사대국 노선으로 가자라고 하는 게 일본 정치의 주된 어떤 쟁점으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방금 말씀드린 90년대 시대 변화가 누적이 되면서 2000년대, 21세기로 들어오면은 얘기가 바뀌게 됩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이 보수 박류 쪽의 정치인들이 자민당 안에서 주류 세력을 차지하면서 총리를 배출해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 그 고이즈미 총리 같은 사람도 이 보수 박류 출신의 인물이고요. 아베 신조 전 총리 같은 이분도 보수 박류 출신의 정치인일 뿐만 아니라 그 절정에 있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베 신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보수 방류를 시작한 인물인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입니다. 아주 엘리트 집안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이 보수 방류 쪽을 기반으로 한 일본 자민당 지배 세력의 요새 말로 하자면 핵인싸 중에 핵인싸죠. 이분이 그 수상에 취임할 적의 그 연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걸로 평가받는데요. 그때 이 연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수상을 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일본에는 거대한 풍랑이 몰려올 텐데 그 100년 동안의 풍랑을 일본이 버텨내고 뚫고 나갈 수 있는 100년의 대개조 계획을 이루는 그런 큰 비전의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를 피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외할아버지인 기시노부스케 정도 스케일의 인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밝힌 건데요. 그 이후에 진짜 그 말에 준하도록 개헌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일본 지배계급 한쪽에서의 그 70년에 걸친 그 꿈을 갖다가 강하게 실제로 밀어붙이는 정책들을 합니다. 먼저 군사 안보 예산을 굉장히 강화하고요. 헌법 구조를 개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연설과 행보를 끊임없이 계속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의 개헌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헌법 구조를 새롭게 해석해 가지고 이른바 정상국가가 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걸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른바 위안부 문제라든가 기존에 있었던 그 역사관을 그걸 자학주의 역사관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우익적인 이른바 역사수정주의를 갖다가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베의 국제정책의 노선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거는 2010년 들어와서 본격화된 중국과 미국의 갈등입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그 자리에 올라선 다음 미국과의 갈등이라든가 미국과의 경쟁 같은 것들을 본격화하면서 이른바 뭐 대국 굴기 이러면서 이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정부는 이미 오바마 정권 때부터 이 중국을 어떻게 고립시키고 포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제일 중요한 어떤 국가 전략으로 삼게 되는데요. 이 아베 신조는 오바마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미국과 끈끈한 지일 동맹을 강화한다면은 중국을 견제하고 태평양, 나아가서는 저기 인도양까지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군사대국이 자리를 미국과의 협력하여서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위상이 다른 군사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게 됩니다. 이후 오바마 정권이 트럼프 정권으로 바뀐 다음에도 이러한 그 아베의 노선은 계속돼서 트럼프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그 아베가 뭐 그 중국 반중 노선을 취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아시아에 있어서의 경제 협력에 있어 갖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을 갖다가 그 중국하고 그 전에 얘기했었던 태평양 동반자 협력에서 빼내가 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도 아베는 남아서 그 협력 관계를 계속 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베 신조의 정책의 항상 핵심은요,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의 강력한 동반자로 올라서서 인도양과 태평양까지를 넓게 포괄하는 강력한 군사대국이 되겠다라고 하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는 파이브 아이즈라든가 쿼드라든가 그 군사적인 전략에 있어서 강력한 파트너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일본 현대사에 있어서 정치사에 있어서 아베 신조가 남긴 가장 중요한 자취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아베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게 신자유주의적 정책이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얘기들을 가끔 듣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건요, 팽창적인 재정정책 그리고 아주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통해서 자금을 강력하게 많이 공급을 해서 그 다음에 기업들의 힘을 돋구기 위한 산업정책을 국가가 강력하게 펼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결합시켜서 수출 기업을 육성하고 경제 성장을 끌어올려 가지고 일본을 20년에 걸쳤었던 침체로부터 일본을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노선이었었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느냐, 엔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고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고 그래서 일본 대기업들은 좀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이 아베노믹스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시장을 갖다가 더 쪼이고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이 강화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신자유주의였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베 신조 이전에 있었던 보수방뇨 출신의 정치인들, 이를테면 80년대의 나카소네라든가 2000년대의 고이즈미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과서에 나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더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아베노믹스 같은 정책은요, 교과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과는 사실상 굉장히 상반된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요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거를 그 할아버지와의 맥락 속에서 바라보자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경제 관료로서 했던 중요한 노선은 국가의 강력한 주도를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힘을 돋구어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신자유주의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90년대 이전까지의 그 옛날식 일본 모델을 이끌었던 보수 본류의 경제 정책하고 오히려 이제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베노믹스를 어떻게 보냐면은 이게 오히려 그 보수 본류하고 보수 방류가 자민당 안에서 어떤 일정한 타협점과 일치점을 찾아 나가면서 이렇게 통합시켜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헌법 구조의 개헌이라든가 군사대국화 같은 것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게 다수가 좋아하는 인기 있는 정책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내가지고 그걸 이런 군사대국화 방향으로 국민적 통합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하나의 하위의 보조적인 정책으로서 경제정책을 활용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베 신조 전 수상이 지금 별세한 상황인데요. 이제부터의 그럼 일본 정치나 일본이라는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몇 가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장은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이끄는 현 정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건데요. 이 기시다 후미오라고 하는 인물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보수 본류 방류에서 오랜만에 나오는 이 보수 본류 쪽 계파에 속하는 정치인이에요. 수상이 되자마자 아베가 있을 적에 했었던 아까 말씀드린 경제정책이 불평등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부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아베 신조가 비판을 하기도 하면서 좀 일정한 각을 세우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가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만은 향후 3년간은 선거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3년간 기시다 후미오 수상이 자기의 어떤 세력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서 이게 보수 본류 쪽 계파가 살아나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이게 뭐 제 생각이라기보다도 그냥 다른 쪽 그 시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자민당 내에서 보수 본류내 방류내 하는 어떤 구비라는 건 사실상 좀 무의미해지고 아베 신조의 경제 정책을 계기로 해서 두 계파가 하나의 합의를 이룬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스스로를 비둘기파다, 온건파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요번에 선거에 임할 때 아베 신조가 추진해 왔었던 군사 예산 증강이라든가 헌법 개헌 문제 같은 것들도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게 뭐 말은 좀 거창합니다만은 실제 내용을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은 뭘 하겠다는 건지 굉장히 좀 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수 본류, 보수 방류 기존에 있었던 계파들이 지난 10년 동안 이제 일본이 옛날 20세기 노선을 버리고 이제 군사대국 하나의 그 지정학적 세력으로 등장할 때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두 번째 관점이 타당성이 있다면요. 여기서 흥미로운 두 번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른바 일본 정치의 흑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흑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연극할 적에 이렇게 그 뒤에 일본식 연극에 필요한 어떤 검은색의 무대장치 배경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쓰이는 뜻은 그건 아니죠. 우리 텔레비에서 볼 수 있는 정치인들 겉에 나와 있는 선거라든가 투표라든가 하는 모든 정치 과정은 사실상 하나의 리추얼, 의식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정치인들과 과정을 조종하는 거는 그 흑막 뒤에 어떤 실세, 그 세력들이 조종하는 게 실제 정치의 현실이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른바 흑막이라는 얘기인데요. 느끼시겠지만 이게 워낙 음모 이론이랑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인기 있는 이론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흑막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제일 인기가 좋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일본 국민들 사이입니다. 일본 정치를 대부분 이런 흑막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는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베 신조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 겉으로는 그럽니다. 비록 뭐 전수상으로서 굉장히 막강한 막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민당이 배출하는 수상도 계속 만들어내는 킹메이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흑막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베 신조도 그 흑막 앞에 있는 프론트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징성이 있죠. 굉장히 강력하고 일관되게 그 헌법 구조의 철폐라든가 군사대국화를 갖다 주장했던 인물인데 지금 이 인물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만약에 이 흑막이 정말로 존재하고 강력하게 작동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의 합의를 이미 이룬 상태라고 한다면은 아베 신조를 대체할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새 인물을 또 만들어내겠죠. 아마 더 젊은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흑막이 존재하는지 이것도 좀 흥미있게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있게 지켜볼 지점은요. 헌법 구조의 개헌하고 이런 군사대국화를 일본 국민들이 과연 다 합의하고 지지할 것이냐. 지금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수는 지금 자민당, 공명당 연합이 얻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지지가 강하지 않다면 그 후과가 있기 때문에 2016년에 한번 그때도 이 개헌선을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아베 신조가 그때도 국민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밀어붙이질 못했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들이 저는 참 안타까운 점인데 이 매체라든가 이런 데서 하도 그 일본 극우파들의 그 시끄러운 사람들, 이 트러블 메이커들 얘기만 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익적인 줄 아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일본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 사이 악감정을 이렇게 증폭시키는 악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사람들 중에 물론 개헌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극우파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 전체에게 인기 있는 정책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민당을 찍는 이유는 있어요. 왜 그 이유는 따로 있는데 마음에는 안 들더라도 다른 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 사실 지금 그 90년대까지는 사회당이라고 하는 한 3분의 1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는 그나마 좀 강력한 야당이 있었는데 21세기 들어온 다음에는 사실상 야당이 괴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방도 없이 자민당을 찍긴 찍는데 국민들 다수가 좀 더 관심을 갖는 거는 경제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노후 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금 세제 혜택이라든가 하는 좀 더 가까운 생활 밀착형의 주제들입니다. 물론 최근에 지정학적인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미중 갈등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북한에서 핵미사일을 가지게 되고 거기다가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나면서 일본 안에서도 일본 군비를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나는 건 맞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또 일본 사람들이 이런 식의 군사대국 어떤 군비 강화 같은 것도 필요하다. 이게 설득이 됐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군사대국화라고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거나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2014년과 2015년에 그 아베 신조의 노선에 맞서는 아주 강한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하나 변수가 있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덮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한 30년 동안 침체기를 면치 못하는 일본 경제인데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생활 밀착형의 정책들을 더 요구하게 되지 뭐 군사대국화라든가 무슨 헌법구조 같은 이런 좀 추상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과연 일본 국민이 설득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맨날 뭐 일본이 강경화되고 있다, 일본이 변하고 있다, 위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왔는데 헌법구조가 아직도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령 일본 지배층 내에서 광범위한 합의가 만들어지고 아베 신조가 그것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하더라도 이 방향으로 일본 국민들 전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또 다른 정책이나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워낙 급박하게 바뀌고 있고 또 미중 갈등이라든가 또 다른 무슨 전쟁이 있다고 한다면은 일본 국민들 전체의 여론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겠죠. 예, 영상은 잘 보셨는지요? 저는 이번 주에 그 태국 치앙마이로 여행을 떠납니다. 제 오랜 친구들하고 이야기도 나눌 것이 있고 또 뭐 가족들도 함께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영상 업로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제가 치앙마이에 있는 동안 여러 재미나고 좋은 장소에 가서도 또 재미난 장면들 찍어 오고요. 또 제 친구들 만나서 그 의미 있는 이야기들 담아서 알찬 내용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는 많이 기대하시고 호시탐탐 스탠바이 해주세요. 예, 홍기미 클럽이었습니다.